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자, 4회 동형모의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1번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에 3번이고요. 2번엔 1번, 3번에 4, 4번에 3, 5번에 2, 6번에 4, 7번에 3,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2, 13번에 2, 14번에 5, 15번에 3, 16번에 4, 17번에 3, 18번에 3, 19번도 3, 20번에 2, 21번에 4, 22번에 3, 23번에 4, 24번에 3, 25번에 5, 26번에 3,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5, 30번에 4, 31번에 3, 32번에 2, 33번에 1, 34번에 1, 35번에 2, 36번에 5, 37번에 3, 38번에 4, 그리고 39번과 40번 다 5. 자, 1번은 관리에 대한 입안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관리기 입안 결정 절차도 광역이나 기본교육과 틀은 비슷합니다. 단지 입안과 결정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고,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그리고 공청회가 없죠.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 개설을 보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고시 열람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요. 자, 1번 입안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라. 협의 심의는 입안 전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의 지정을 입안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관리계에서는 지방의 의견 정치는 모든 부분에서 듣는 게 아니고요. 관리계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용도 지역지구는 무조건 듣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 구역, 개도지수 4가지 구역도 무조건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반설 중에서 약 중간 정도, 세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반설은 듣고 아닌 것은 안 된다. 그 아래는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일 작은 지구 단위계에 대한 것이 지방의 의견을 안 듣는 대표적인 예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 대표적인 예가 지역지구 구역.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을 위반할 때니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필요가 없다가 틀렸고, 3번이 지구단위기기나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이나 건축부상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보통 관리계획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만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라는 부분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구단위에 대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공동심의사항이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되기를 지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만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로 대체하고 해서 용도지구를 폐지한다. 그런 결정은 지구단위 계획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심의사항뿐만 아니고 시장운수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으로 같이 보시면 돼. 그게 추가된 부분이죠. 그래서 3번처럼 지구단위이 됐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됐든 이것이 공동심의사항이 되는 거 맞습니다. 4번에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시장수가 결정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시장수. 원칙적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죠. 이보다 작은 시장수가 하는 거 작은 거 큰 거 장관이 하는 건 그 전에 했고요. 그럼 시장수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제일 작은 일인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거. 그것도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맞죠? 요거랑 역시 아까 지구의 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그 두 가지가 시장수가 결정하는 것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수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라. 5년 재검토죠. 5년 재검토는 광역에는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죠.
2번에 국가법상 도시군관리기 결정의 효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관리기 결정은 고시된 때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관리기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기사항을 명시한 도면이 지형도면을 따로 만들어 고시해야 고시한 날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명한 얘기죠. 틀렸습니다. 2번 관리기간 연락기간 제한이 없다. 연락기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받는 국민이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30일 이상만 열람시키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연락기간 제한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3, 4번이 이제 기득권자 보호를 얘기하는데 우리 3번은 권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 우리 공포선 착수한 자만 보호를 해주죠.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신고도 필요 없죠. 근데 4번에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지정하는. 자, 우리 구역 중에서 시수 두 가지죠.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 이 두 가지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혜택은 혜택인데 이거는 그냥은 할 수 없고 3월 내 신고입니다. 3월 내 신고하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허가는 아니죠. 혜택입니다. 3월 내 신고, 시수는 3월 내 신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 지정됐을 때 기득권자 보호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개발구역 정비구역에 지정됐을 때는 30일 내 신고하면 됩니다. 30일 내 신고. 그거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은 그냥 5년 재검토 규정 관리계획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3번에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우리 생산관리라 하면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니까 농업 등으로 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지역 강도를 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죠. 이 말 대신에 농림지역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곳에 지정되는 게 생산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는 보전관리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틀렸죠. 이번에 3종 일반주거에서 법령에 건폐율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중 가장 높다. 용적률은 3종이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3종이 300까지 보이고 2종 250, 1종 200이니까. 근데 건폐율 때문에 틀렸어요. 건폐율은 오히려 일반주가 보통 60인데 3종은 50이기 때문에 가장 낮죠.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원개발사업구역인데 이거는 수력발전소 설치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도시지역으로 결정소대로 본다가 틀린 겁니다. 보지 아니하죠. 보통 전원개발사업구역 등은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5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수력발전소 설치하는 것은 상간벽제 만드는 게 수력발전소라 도시지역으로 의지할 필요 없다. 또 송전, 변전, 설비 많이 설치한 것 작은 것이라 역시 도시로 의지되지 않는 예외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이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개설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유수명을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로법상 접도구역제. 도로선 접도구역제라는 것은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에 대해서 건축물 짓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게 접도구역제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싼 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 너무 비싼 땅이라 사익의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접도구역제는 도시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증 면제죠. 어쨌든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라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발할 땅에서는 개발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지 농민이 취득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에서 발급 없이 그냥 취득하면 돼요. 그런데 그중에 예외가 이거죠.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이면 보존할 땅이고 이곳에 있는 농지인데 도중개발 사업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다라면 개발할 땅이 아니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죠. 농사짓기 좋은 땅이니까 농민이 취득을 해야 돼서 농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취득하는 예외에 속합니다. 그 다음 5번도 과거에 했던 것이죠. 관리지역 안에 산림을 전제로 해서 관리지역 안에 전제 조건 좋고요. 보존산지는 농림지역. 근데 이거 뒤가 틀린 게 보존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되는 거 아닙니까? 보존산지가 임업용에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설악산에 있는 보존산지라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농림지역으로만 의제가 되는 건 관리지역 안에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으로만.
여기처럼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이거는 뭐 그만큼 덜 나오는 것이지만 지역별로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인데요. 뭐 이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대표적인 것만 해놨고 아니면 찍을 수밖에 다른 게 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 잡아서 1번의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금지된다. 단독주택은 기본적인 주택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위험해서 안 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이니까 대형 화물차 위주로 다니는 곳이라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곳이라 위험해서 단독주택 입지 조건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나머지는 되죠. 2번에 일종 전용주거와 일종 일반주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이 금지된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왔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표격인 아파트라 허용되는 것 찾는 게 쉬운데 녹지나 비도시처럼 보존할 땅이면 아파트 들어서면 파괴돼서 안 되잖아. 녹지 비도시는 아예 안 되고 주상공 중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주거지역 중에서 여기 나온 지문인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 두 군데가 안 되는 겁니다.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대표격인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개념상. 그 일종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저층이 4층 이하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계층 이상의 아파트는 개념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 허용이 되고요. 상업지역에서는 유통을 제외한 상업지역에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상업만 단독주택부터 안 되니까 더 큰 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유통을 뺀 상업지역에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업에서는 전용에도 당연히 안 되고 일반도 안 되고 준공업에만 허용이 되는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4층 이하 제한을 받는다. 안 받습니다.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아요. 4층 이하 제한을 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개념상 저층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개념상 4층 이하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가지가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지역 전체와 관리지역 전체가 됩니다. 낮은 층수인 4층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꼭 할 것 같은데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4층 이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거기서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주 작은 것들이라 4층까지 지어라 이런 통제를 안 해도 5층, 6층 넘어서 지을 성질이 애초부터 아닌 것들이라 안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묘지 관련설은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허용된다. 맞습니다. 우리 묘지 관련설은 혐오시설이라 주상공에는 주민들 반대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해서 안 되고 나머지 녹지와 비도시에 된다 보시면 돼. 엄밀하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례로 허용되는 거 포함이기 때문에 녹지와 비도시는 다 된다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초등학교는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금지된다.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 웬만했다 허용이 돼야 정상인데요. 위험해서 안 되는 전용공업에서만 금지가 되니까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데 상간벽지에도 초등학교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려면 자, 우리 지역이나 구역은 새로운 용도지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 외에 신설이 안 되는데 지구는 작기 때문에 지구는 신설이 가능한데 우리 신설할 때는 함부로 신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도 없는 건데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행위제한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제한을 하되 기존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런데 기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는 없다. 좋습니다. 이번에 풍수해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를 재해를 막기 위한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방제지구를 포함한 모든 용도지구는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거든요. 그런데 방제지구는 두 가지 요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또 하나는 연안침식 관리구역이 있고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된 위험한 곳이거나 지금 이 2번 지문 같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재해를 막아서 해야 된다가 특징이에요. 다른 건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토지용을 고도하기 위해서 최저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과밀을 방지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지정 목적을 바꿔서 내기에 적합한 것이라 이렇게 낸 건데 여기는 맞게 돼 있죠. 우리 최저가 최고고도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의 높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높이에 미달되는 걸 못 짓습니다. 위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용 고도화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고 최고고도는 최고 높이를 통제하기 때문에 최고 높이 넘어서 못 짓고 아래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 방지랑 관련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틀리고요. 4번의 복합은 우리 둘이 상기능 개발하겠다 복합이었죠. 간단하죠. 5번은 시도지사 등이 그 아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0에 따라 세분됐던 걸 조계로 추가 세분한다. 아름다운 생각하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둘밖에 없죠. 맞습니다. 조례로 처음 세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특정도 제한지구 하나 있고 그죠. 2번만 틀렸습니다. 제가 요새 와서 그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도 목이 굉장히 쓰려서요. 그래서 뭐 좀 목을 좀 축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었지만 좀 이번에는 가끔씩 목 축이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주 굉장히 목이 쓰립니다. 자, 6번의 국회법상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도관농자 4개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행위 제한인 건축 제한이 됐든 건폐 용준이 됐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많이 나왔었고요. 자, 도관농자 중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느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쓸 것이냐. 일단 개발을 막아놓고 보자. 그 중에서 제일 행위 제한이 엄격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것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전을 필요성이 큰 곳이 보전녹지죠. 제일 값싼 곳, 그죠? 보전을 잘 개발 안 되는 곳. 보전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관리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으면 보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전관리가 관리 중에 제일 개발이 엄격한 곳이라 그게 3번 내용이죠. 그리고 2번 내용은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제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4번이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 대지 중에 330 이하인 대지 부분이 있으면 건필과 정지율은 그 전 대지 전체에 대해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한다. 이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 문제로 풀지 않았습니까? 건필과 용적률은 넓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가중평균값을 적용하잖아. 가중평균값. 그래서 우리 330 이하인 부분이 있든 없든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건폐용적은 가중평균값이고 여기처럼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기타 건축 제한이죠. 건폐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죠. 땅은 불이 않다니까. 이때도 방화지구와 그 사이에 경계벽,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미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는 게 이것과의 차이죠. 자, 7번은 국회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권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해제 권고 사유에 해당되면 특권시장원수는 지방의회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만 되고 지방의회는 직접 해제 못하죠. 관리계획 결정 해제는 결정한 사람이 해제하기 때문에 해제 권고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지방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제를 1년 내에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해제 권고 구조인데 먼저 해제 권고 사유부터 보시면 1번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그 필요성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특권시장원수는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최초로 보고를 했는데 아직도 나중에 해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초 보고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2년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가 한번
해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그 해제 권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느라고 재보고는 2년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는 게 국장이 결정고시하고, 아니 국장이 결정고시했으면 나라에서 필요해서 나라 차원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도중계시설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설치하라고 했다? 그런 시설도 해제 권고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해제 권고 제도는 특광시장수 지방행정청이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장이 결정고시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설치하러 온 시설이라면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걸 지방의회가 왜 해제 권고 여부를 하겠습니까? 나라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아예 해제 권고에서 빠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역시 이거 숫자 문제 아닙니다. 지금 4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중계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할지 말지를 지방의회가 판단을 하죠. 만약에 해제 권고하게 되면 이제 보고를 했던 특광지방석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뭐 90일 내 하게 되는데 그건 큰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5번에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라. 요거 그냥 뭐 살짝 주의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특광시장 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지사는 자체가 관리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1년 내에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라면 도중계 시설에서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도중계 시설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 아니니까 도지사가 결정권자죠. 도지사가 해제를 해야 되겠죠. 결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군수는 다른 장관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받은 때로부터 1년도 하셔야 되고 1년 내 관리기획을 해제를 한 관리기획 결정하라는 겁니다. 1년 내 해제하라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한다면 틀리겠죠. 그리고 1년 기억하시고 자, 우리 8번 보시면 다음에 지구단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8번의 1, 2번 얘기가 이미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던 비도시에 지정을 할 때 면적 요건이죠. 보통은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이상. 그런데 우리 1번처럼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지정할 때 아파트 연립의 건설에 포함되면 30만 이상. 2번은 아파트 연립의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이라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요거까지도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3번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고도지구를 제외하지만 용도지역지구를 0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대통령이 0이 정하는 범위, 예를 들어 지구라면 경관지구는 법에 의한 거죠. 그런데 경관지구를 나누는 게 자연수변 시가지로 나눠지는 건 0이야 불지야. 그렇게 지역지구를 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에 속한다는 거죠. 관리계획에서는 내용에 속하는 것 중에 필수사항이 있잖아. 우리 필수사항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 제한과 그 정도 크기, 면적을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기반설의 배치하기, 뭐 이 두 가지가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이것도 선택사항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용에는 들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4번, 5번이 실효 규정이죠. 4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고시가 됐으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3년. 그때까지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에 대한 결정은 실효. 다음날은 다 똑같고요. 그죠? 3년 실효 규정이에요. 5번은 지구단위계획 실효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주민이 제안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여 세워놨더니만 그럼 사업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빨리 사업을 이젠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여기선 3년이 아니고 5년이 돼야 되죠. 5년 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해요. 5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건 5년 실효 규정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실효죠. 4번은 구역의 실효고 이건 계획의 실효를 얘기해 다릅니다. 9번에 국교법 56조 규정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뭐 자주 나왔던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형질 변경 허가랑 관련해서만 형질 변경 허가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숫자가 1만 3만 5천 중에 하나였죠. 그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근데 13,500 중에서 제일 작은 5천짜리가 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거 두 가지. 사계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 이 두 가지가 대표적 아닙니까? 이렇게 보전녹지나, 그게 1번 내용이에요. 보전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 보존할 필요성이 큰 것만큼 제일 숫자가 작아야 된다. 5천짜리, 5천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미만 맞고요. 1번은 맞고. 그럼 제일 큰 3만짜리가 보통의 B도시가 크게 하라 3만. 관리 농림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특수한 것이고 관리 농림이 3만짜리고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업지역이 3만 미만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병행하기 때문에 제일 커야 돼요. 그래서 공업지역과 관리 농림이 3만, 나머지는 1만.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3만짜리인 공업지역과 5천짜리인 보존지역 빼고 나머지 도시지역이 다 1만이 되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주상공인 경우에 만 미만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3, 4, 5번은 그냥 좋은 얘기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죠. 관리계획 내용에 배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관리계획 망가뜨리니까. 또 개발행위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환경과 경과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아니면 5번에 기반시설의 설치도는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들이야. 10번에 국가법상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냥 요거는 뭐 지금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행정처의 조합은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낸 적은 없습니다만 좀 난이도 조절해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번 같은 건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11번이나 뭐 중요한 것들 잘 맞추면 되는 거죠. 하여튼 공부에서는 맞출 거 맞추고 중요하게 해서 여러 번 나왔던 거 맞춰야 될 거 맞추고 좀 잘 안 나왔던 부분은 뭐 찍으셔도 되고 좀 맞추면 좋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대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안 나왔던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를 떨어뜨렸습니다. 10번에 성장관리 방안이 행정처처럼 방안에 불과한데 뭐 국민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말은 성장관리이기 때문에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성장된 곳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존할 것도 아니고 계속 보존할 것도 아니고 현재는 보존에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곳에 올바른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사가 있을 때. 그래서 일단 1번의 특광시장 원수가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이 성장관리 방안 맞습니다.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수립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3번의 구체적으로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을 대상으로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만 쓰는 얘기지만 우리 법에서는 용도지역을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시가와 용도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시가와 용도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이렇게 셋으로 용도를 나누거든요. 이게 개발에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 보통 제가 개발이라고 하는 주상공이 시가 용도에 속합니다. 그러면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를 저는 녹지와 비도시를 크게 보존할 땅이라고 하지만 보존할 땅 중에서도 유보를 따르게 해서 나머지를 보존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유보용도라면 녹지나 비도시 중에서 자생계죠. 자생계. 현재 이게 개발이지 이 둘 자체는 개발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 유보돼 있으니까 개발은 현재 안 시켜주지만 개발이 유보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개발할 땅. 이건 계속 보존할 땅이고 자생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자생할 수 있는 계모임 자생계.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나머지가 보존용도라고 보시면 돼. 나머지가 녹지 앞에 중에서 자생계가 아닌 나머지가. 그래서 지금 성장관리 방안이면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성장된 곳인데 여기서 뭐를 관리할 게 남아 있습니까? 현재 개발하지 앞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대상으로 해야지. 유보용도 앞으로 개발될 유보용도인 자생계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보존용도가 20% 내에서 들어갈 수는 있어. 조금 그러나 주로 이제 여길 대상이죠. 이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5번이 성장관리 방안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성장을. 그래서 지구 단위계 필수 내용과 비슷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의 성장 관리 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용 포함. 이것도 지구 단위계에서도 이것이 필수 중에 하나잖아. 똑같습니다. 5번에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의 용도 제한과 건필 용적률에 관한 사용 포함되어야 된다. 필수? 지구 단위계에서도 이건 필수야. 그런데 높이 제한에 대한 게 없잖아요. 지구 단위기금 높이 제한까지도, 높이의 최건도 최저한도까지도 필수인데 여기는 그것은 선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빠져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구 단위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이 정도 느낌으로. 자, 11번은 뭐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설치 비용.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는 있지만 부가대상 토지로는 납부할 수 없다. 물납 가능합니다. 납부할 수 있다. 아니 왜 현금만 최고입니까? 부가대상 토지로 직접 납부하면 오히려 돈 걷어서 살 필요도 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토지로 하는 물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 번 냈었어요. 물납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지정권자는 행정청 구역지정권자는 납부 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하라. 이거 부과식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반시설 부담에서 주로 이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설에서 할 때마다 그랬죠. 그래서 2개월 내 부과, 2개월 내 부과해야 되고 부과식이죠. 또 납부 시기는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사용 의자를 받는 게 사용 승인이라 이때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사용 승인이 안 나올 테니까 건축하고 나서도 건축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꼭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시기와 납부시기 나와 있고요. 3번의 연면적 180제곱미터 건축을 신축하는 자는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에서 설치비용은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한 사람, 건축의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돈 낼 사람이에요. 신축, 중축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2자 연면적 200을 넘는 신축, 중축이 대상이잖아. 200을 넘는 180제곱미터 신축이지만 180, 2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안 낸다가 맞는 겁니다. 200을 넘는 신축, 중축 행위자가 돈 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의 건축 행위, 아까 신축, 중축 행위를 본인이 직접 우선 본인이 내지만 위탁하거나 도급해서 다른 사람이 맡겼어요? 그럼 납부 의무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맡긴 사람이 건축 행위자잖아. 맡아서 돈 받고 맡아서 하는 수탁 수급인이 아니고 맡긴 사람 건축행위자 위탁 도급인이 되는 겁니다. 5번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했다. 그럼 납부 의무자는 건축행위를 한 자이다. 당연히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행위를 했다라면 건축행위자가 돈 낼 사람이지. 땅 소유자 때문에 인구 드는 거 아니잖아. 땅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는 없지만 건축주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면은 그 승계한 자가 건축주가 되니까 돈 낼 겁니다. 12번. 국회법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만을 모두 그런 것은 청문. 우리 각종 행정처분 중에서 청문을 사전에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어버리는 이 무서운 처분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꼭 청문하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번의 개발행 허가 취소는 개발행 허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죠. 이게 취소가 되니까 권리를 뺏기게 되잖아. 꼭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대상 맞고요. 니은번은 기본계획 승인 취소. 아니 기본계획 승인이라면은 여러분들 배우실 때 시장원수가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다라고 해서 이걸 취소한다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 권리를 취득했다 뺏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장원수가 조금 슬퍼할 뿐이지 어떤 개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 대상 아닙니다. 디귿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요거는 청문 대상 맞아요. 자, 우리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통과했다라면 사업 시행권을 따는 절차 아닙니까? 사업 시행권을 땄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은 권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청문을 해야 되죠. 그 전에. 그리고 리을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취소도 예를 들어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다 칩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만으로 그곳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이 무슨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아무 권리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뭐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권리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계획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창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가 지정된다는 것은 도중계획 시설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야만 시행자가 되죠. 그러면 지정받는 순간에 시행자라는 지위를 취득했잖아. 이익되는 지위를. 그러니까 취소한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청문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기업번, 디귿번, 미음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청문을 해야 됩니다. 13번에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하는 거.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뭐 해설에 필요해서 잠깐만 요거 앞에 부분을 원래 틀은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되지만 그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살짝 쓰면 보통은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녹지나 비도시 같은 한가한 곳에서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다. 지금 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 계획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주로 녹지나 비도시처럼 변두리면은 구역부터 먼저 통제해서 지역 지정해서 통제하고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개발 계획 공모 일반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하는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와주려고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묻고 있는 건데 1번의 생산 녹지. 물론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 이하 작을 때만 애초에 보전 녹지만 아예 지정할 수 없어서 지정할 수 없는 녹지라 빠지고 생산은 30% 넘으면 아예 지정 못하죠. 30% 이하 작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 생산 녹지는 녹지에 속하니까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 들어갑니다. 근데 2번이 답이 되는 게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라면은 자 우리 주로 녹지와 비도시여야 되기 때문에 주상공, 개발용도인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작을 때 30% 이하, 작다는 게 30% 이하죠. 그 얘기는 70% 이상의 녹지와 비도시 대부분이라는 얘기 되잖아요. 그래서 주상공이 작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주거지역이 40%라면은 30% 이하가 아니고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원칙대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적은 비도시니까요. 그리고 5번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해서 구역으로 지정하고 밀어주려고 물론 이 사유에서만큼은 자연환경 보전적만큼은 제외된다는 맞고 자 14번이 개발구역의 법정 해제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의무적 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미시행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해제되는 사유와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을 때 해제되는 사유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사유가 존재하죠. 편의상 우리 미시행으로 해서 설명 여기다 자 우리 시행자로서 조합 그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 사업시행권 따는 절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사업시행이 완료돼서 해제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보통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 근데 환지에서만큼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에 환지 처분을 따로 하니까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 끝나고 환지 방식이 아닌 곳에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 돼야 끝나거든요. 그 다음 날은 모든 시료에 다 붙고 그게 완료돼서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근데 미시행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빨리 구역을 지정했으면 빨리 핵심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라. 그런데 구역 구지된 때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내 안 한다라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라서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라면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이 2년이고 요것이 3년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시행 시 해제를 기억할 때는 이 그림 속에서 틀 속에서 구역 구지된 때부터 계산을 하든 계획 구지된 때로 계산하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 내 없을 때 그리고 구역과 계획세가 2년이다. 요거 딱 그림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때부터 무엇이 몇 년 요것만 딱딱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변두리를 대상으로 하는 요 2년 3년짜리는 비도시기 때문에 아주 넓게도 가능해. 예를 들어 330만 이상 대규모로 한다면 2년 3년은 너무 짧다고 봐서 그때는 요 둘 다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규모 사업일 때 330만 이상일 때만 그 다음 날은 똑같고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됐다라면 해제 효과도 모든 부분에서 원리 똑같잖아요.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라면은
이 도시발구로 의지했던 효과는 과거 지역으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되돌려야 되잖아. 근데 사업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 이미 완료가 됐는데 과거로 환원 폐지 등으로 보면 안 되겠죠? 환원 폐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다. 구역 고시로부터 인가 신청 사이를 얘기하죠. 3년. 여기 구역 고시로부터 인가 신청 3년 내에 없을 때 그 다음 날의 구역은 해제 등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환지 방식의 경우에 환지 처분고 다음 날에 구역 이게 바로 환지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사업 시행이 완료된 환지 처분고 다음 날이죠. 환지 방식이 아닌 곳이면 그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에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 내 개발계획 안 오대요. 구역과 계획 사이 2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 딱딱 보시면 돼. 그럼 그 다음 날 해제 맞고요. 4번은 이게 계획 고시된 때로부터 5년 내 실시계획인가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계획 고시된 때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3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겁니다. 3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해제가 의지했다. 이 얘기는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가 의뢰했다는 걸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사업 시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 등으로 본다가 아니고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사업 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15번 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에 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됐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당사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만이 있던 것이죠. 이번에 조합은 혼용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는 없다. 개발법상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수용 사유나 혼용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3번은 시행자 변경 사유 갖고서 숫자 정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1년 내 사업을 착수를 안 한다. 그럼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는 시행자가 있는데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다. 아니면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 파산나서 못한다. 다른 사람 바꿔줘.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유 말고 이제 숫자 나눈 사유가 이거거든요.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여기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없다라면 그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을 취득하고 나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착수를 2년 내에 안 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라고 이 두 가지 숫자만 시행자 변경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 지정된 때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년은 3년 긴 시간이 3년 내에 없을 정도는 조막해 배웠던 구역 해제 사유고 1년 내에 없을 정도라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꾸는 사유를 기억하시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착수는 2년 내에 해야 된다. 안 하면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착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2년 내에 착수를 안 할 때 변경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 여기 1년 나오는 자리는 여기 얘기했던 구역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없을 때가 변경 사유예요. 그래서 둘을 구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4번에 시행자는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당연히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죠. 이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는 게 특이한 얘기입니다. 정비법만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여기가 아니고 정비계획의 내용에 들어가겠죠. 여기만. 그리고 종전의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옛날 내용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해서 본다. 이 얘기도 맞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